경제 독립.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히틀러와 스탈린이 필사적으로 원했던 아제르바이잔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바쿠 유전. 중국은 이 엄청난 땅을 30년간 독점하며 아르베이잔에게 공동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하루 18시간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철저히 착취당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한 청년이 어머니의 금팔찌를 팔아 아무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가 돌아와 중국 독점 카르텔 앞에서 단 한마디를 외치자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년이요? 한국에서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금팔찌 하나가 중국 카르텔을 무너뜨린 순간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직후였습니다. 해외 석유 기업들이 파도처럼 밖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10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거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깃발을 단 트럭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회사다. 동네 아저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멈춰섰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태어났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석유가 발견된 도시 중 하나죠. 제 기억 속 유년 시절은 온통 검은 기름 냄새로 가득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유전 노동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라시드는 배관 수리공이었고요. 어머니 세비네, 그리고 4살 아래 여동생 아이셀까지 넷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유전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가시면 밤늦게 돌아오셨죠. 집에 돌아올 때면 온몸이 기름때로 새까매져 있었고 손에선 석유 냄새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엘치나, 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꼭 공부해서 기술자가 되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네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하트 남집 받으셨죠. 우리 돈으로 치면 7만 원 정도? 그 돈으로 내 식구가 버텼습니다. 우리 집은 바쿠 외곽 낡은 아파트 2층에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석유 시추탑들이 보였죠. 밤이면 그 탑들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가스를 태우는 불빛이었습니다. 여동생 아이셀은 저보다 4살 어렸지만 똑똑했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죠.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대학 보낼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그날 들어온 중국 회사들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중국 회사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대형 트럭 행렬을 이끌고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더니 주민들을 집결시켰죠.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국인 책임자가 통역을 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낡은 유전을 최신 시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함께 나아질 겁니다. 선진 기술까지 전수해드릴게요. 주민들은 모두 환영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손으로 현대적인 기술을 익힐 기회가 왔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들떠 계셨어요. 수십 년을 배관만 만지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됐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엘치나, 이제 아버지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엔 안 하시던 술까지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역 주민 기술 교육, 첨단 기술 완전 이전, 현지 전문 인력 육성. 아버지는 그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 액자에 넣어 벽면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중국인 관리자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어요. 통역사가 아제르바이잔어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도 손뼉을 치셨어요. 저도 그날은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러나 5년쯤 흐른 뒤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중국 회사는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작업은 모두 중국인 기술자들이 독점했고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은 예전처럼 단순 노동에만 동원됐죠. 아버지는 여전히 배관 수리공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중국인 감독의 명령을 받으며 더 고된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이남 유전 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살이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도 안 들어오실 때가 있었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괜찮아. 파이프가 터져서 맞았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인 감독이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아버지를 밀쳤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혔던 겁니다. 기술 교육은 시작도 안 됐어요. 약속했던 현재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일했어요. 핵심 제어실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중국인 전용 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죠. 아제르바이잔 노동자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임금 차별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중국인은 한 달에 3,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노동자는 200달러, 15배 차이였어요. 왜 우리는 월급이 이렇게 적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중국인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기술이 없잖아. 기술 없으면 돈도 없어. 관리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계약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그건 정부끼리 한 거야. 우리는 몰라. 마을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속았어. 중국 놈들이 우릴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력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땅 밑에서 나오는 석유인데 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영원히 막노동만 해야 할까? 몇 년 사이에 마을 전체가 침체됐습니다. 아버지 같은 노동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작업 강도는 높아지는데 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중국인 감독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고함을 질렀죠. 빨리 안 해? 게으른 놈들. 아버지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45살이셨는데 60처럼 보이셨어요. 저는 매일 판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가 캔 석유로 다른 나라만 부자가 될까?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할까?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3년 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오후 2시쯤 학교 교실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있는데 교무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었어요. 엘친, 나와봐.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버지가 유전에서 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 시험지를 내팽개치고 뛰쳐나왔습니다. 가방도 안 챙겼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아버지! 달려가려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눈은 새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배관이 터졌대. 내 아버지가 밑에 깔렸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뼈가 3군데 부러졌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00만아트 정도 됩니다. 우리 집 6개월치 생활비였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음 날 중국 회사 인사과 직원이 병실에 왔습니다. 보상금은 500만아트입니다. 500만아트요? 수술비도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항의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더 받고 싶으면 소송하세요. 직원은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엘치나. 네, 아버지. 우리 땅 밑석유인데 왜 우리는 영원히 이 꼴일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는 걸 본 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고등학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사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쿠 석유가스대학교 석유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엘친, 너 언제 자니? 건강 망가지겠다.
룸메이트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체역학, 석유지질학, 시추공학, 저류공학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어요. 교수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엘친, 너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큰 엔지니어 되겠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4학년 2학기 취업 박람회가 열렸어요. 바쿠 주요 석유 회사들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중국 시노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쿠 석유가스대 4학년 엘친이라고 합니다. 평점 4.8입니다. 중국인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를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봤어요. 중국어 할 줄 알아? 아니요. 하지만 영어는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못하면 안 돼. 다음. 손을 휘저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사도 똑같았습니다. 현지인은 안 뽑아. 중국 본사에서 온 직원들만 기술직에 배치해. 너희는 현장 보조나 해. 11군데 회사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캠퍼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취직도 못하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리 깁스를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뚝거리셨어요. 유전 일은 그만두고 이제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친아, 취업 박람회는 어땠니? 글쎄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겠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배워도 쓸모없는 건가?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 캐림 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엘친, 자네 요즘 표정이 안 좋더군. 무슨 일인가? 교수님, 취직이 안 돼요. 중국 회사들은 현지인을 안 뽑습니다. 캐림 교수는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하시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팸플릿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한번 봐. 한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 해양석유공학 석사 과정. 한국이요? 그래. 한국 정부가 해외 학생들을 초청해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야.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지. 한국이 석유로 유명한가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석유는 없지. 하지만 해양 플랫폼 기술은 세계 최고야. 캐림 교수는 컴퓨터를 켜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해양 구조물들,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 같은 플랫폼들. 이게 뭔지 아나? 해양 플랫폼이군요. 맞아.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장비야. 이걸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나? 글쎄요. 10개? 3개야. 한국, 싱가포르, 중국. 그 중에서 한국이 기술력 1위지. 캐림 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엘친,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석유는 대부분 육상 유전이야. 하지만 진짜 큰 매장량은 카스피해 바다 밑에 있어. 해양 유전 개발이 미래야. 그럼 한국 기술을 배우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어. 교수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195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어.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 하지만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 조선 산업 세계 1위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중국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완전히 달라.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걸 추구해. 기술도 나누고 인력도 양성해줘.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한국 덕분에 산업화됐어. 캐림 교수는 팸플릿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지원해봐. 자네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그리고 엘친. 네, 교수님.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와. 우리나라에는 자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 그날 밤, 저는 팸플릿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기술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 그리고 기술을 나누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조선소. 사진 속 거제도 조선소는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배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면 우리 카스피에도 개발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연구 계획서, 추천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캐림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학과장님도 도와주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이메일함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축하합니다. 귀하는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합격했다. 기숙사 방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합격 통지서를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서류를 읽으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내가 배워서 이 나라를 바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월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쿠에서 부산까지 왕복 항공권이 1200달러? 우리 집에는 없는 돈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항공권은 여전히 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항공료를 마련 못했어요. 장학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엘치나, 걱정 마라.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말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밤마다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엘친이 한국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 금장식을 팔기로 했어.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어머니 결혼 예물이잖아요. 금팔찌 5개.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할머니께 받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죠. 괜찮아. 엄마는 금팔찌보다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 지금 그만두면 200달러 정도 나와. 아버지,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괜찮다. 다른 일 찾으면 돼. 그때 여동생 아이셀이 입을 열었어요. 나도 도울게. 나 대학 안 갈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할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가 먼저 가. 오빠가 성공하면 나도 나중에 한국 갈 수 있잖아. 그렇지? 19살 여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약속해. 오빠, 내가 나중에 갈 수 있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반 뒤,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셨어요. 1300달러. 항공료 사고 초기 생활비로 쓰거라. 어머니 금팔찌 400달러. 아버지 퇴직금 200달러.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택시 운전으로 번 돈 500달러. 아이셀이 2달간 번 돈 200달러. 온 가족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받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가서 성공해라. 그게 우리 소원이다. 저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짐을 싸고 또 싸고, 가방을 열고 또 열었습니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교과서 몇 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새벽 5시, 가족 모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평소보다 푸짐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으니까요. 많이 먹어라. 한국 가면 우리 음식 먹기 힘들 거야.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바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비행기는 9시 출발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안았어요. 먼저 어머니,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엘치나, 자주 전화해. 알았지?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여동생 아이셀. 오빠,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모두 오빠를 믿어. 아이셀아, 미안해. 내 대학. 됐어. 오빠가 성공하면 나도 한국 갈 거잖아. 약속했잖아. 약속할게. 3년 안에 너도 한국 보내줄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엘치나, 이 할아비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거기 가서 꼭 배워와라. 기술을 배워와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다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고 어머니와 아이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쿠가 보였어요. 카스피의 푸른 물결, 끝없이 펼쳐진 석유 시추탑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셀, 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14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전광판들, 모든 게 신세계였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 넓은 고속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들. 이게 6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어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제 방은 3층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작은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바쿠 집보다 좋았습니다. 짐을 풀다가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외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엘치나, 괜찮니?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기숙사도 좋고, 다 좋아요.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네, 공항에서 먹었어요. 엘치나,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내일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한국어 수업, 오전 11시 해양공학개론, 오후 2시 유체역학.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5시. 바쿠에서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평상복을 입었어요. 대학생이니까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1층에 학생식당이 있었어요. 밥과 김치, 계란찜, 생선구이.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각오를 다지며 첫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한국어가 문제였습니다. 첫 수업 한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기초 발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앉은 중국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조금. 영어는 돼? 응, 영어로 하자. 수업이 끝나고 전공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양공학개론. 교수님이 빠르게 강의하셨어요.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오프쇼어 플랫폼, 서브시 시스템, 라이저 파이프. 노트 필기를 하는데 손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너무 빠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야 했어요.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니 녹초가 됐어요.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자습 수업, 도서관, 밤 11시 귀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시험이 있었어요. 해양공학 중간고사.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문제들.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러다가 낙제하는 거 아닌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겨우겨우 문제를 풀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75점. B+. 바쿠에서는 늘 A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B였어요. 좌절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한국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 수업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처음엔 다들 귀찮아했어요. 외국인이 말 걸면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니 몇몇 학생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열심히 하네. 매일 도서관에 있던데? 네, 따라가려면 더 공부해야 해서요. 알았어, 내가 노트 정리 도와줄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됐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국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가족들은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나는 비학점이나 받고 있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엘치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잘 안 돼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엘치나 아버지 말 들어봐.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야. 너는 지금 넘어진 거야. 이제 일어서면 돼. 네, 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맞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서자. 다음 날부터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두 번째 학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균 A-. 해냈어요. 2학년 여름방학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지했어요. 해양공학과 학생 중 성적 우수자 10명을 선발합니다. 2달간 현장 실습 기회입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7월 첫째 주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버스로 2시간.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 세상에서 가장 큰 조선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큰 도크. 그 안에서 건조 중인 배들. 와.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턴 10명은 각각 다른 부서에 배치됐어요. 저는 해양 플랫폼 설계팀에 배정됐습니다. 엘친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김태윤 과장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과장님이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앞으로 2달간 저희 팀에서 일하실 겁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해양 플랫폼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FPSO.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요. 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도면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기술이면 우리 카스피에도 개발할 수 있겠어. 일주일 후 저는 현장 견학을 나갔습니다. 건조 중인 해양 플랫폼 앞에 섰어요. 높이 60m. 축구장 2개 크기. 거대한 철 구조물이 눈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저게 바다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요. 저 위에서 석유를 캐고 정제하고 저장하고 배에 싣습니다. 완전한 해상 공장이죠. 설명을 들으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배워야 할 기술이다. 플랫폼 위로 올라갔어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쇠 끓는 냄새, 기계 소리, 작업자들의 외침. 생생한 현장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면을 보며 정밀하게 작업했어요. 저기요. 한 기술자분께 다가갔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가 궁금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기술자분들은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셨어요. 중국이랑 완전히 다르네. 중국 회사에서는 절대 기술을 안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몰라도 되라고만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줬어요. 인턴 마지막 날,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친 씨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보고서도 훌륭했고요.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우리 회사 지원해보세요. 좋은 인재니까 뽑힐 겁니다. 정말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실력이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구나. 실력으로 평가하는 나라. 2학년 2학기 저는 교양 과목으로 동양 문명사를 수강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지도를 띄우셨어요. 오늘은 실크로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크로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통로였죠. 지도에 빨간 선이 그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유럽까지. 특히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의 심장부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제 고향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로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석유 때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고대부터 이곳에서는 땅에서 불이 솟았어요. 자연 발화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때문이죠. 그래서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화면에 고대 아제르바이잔의 불 신전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불의 나라와 거래했던 동쪽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반도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당시에는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이 나라들은 철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철의 나라요? 제가 무의식 중에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셨어요. 네, 한국은 고대부터 제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철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화면에 고구려 철제 갑옷과 무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 없이는 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네? 철광석을 녹이려면 15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해요. 그 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 아니, 석유나 가스. 정확합니다. 고대에는 목탄을 썼지만 더 높은 온도를 내려면 석유 계통 연료가 필요했죠. 교수님은 다시 지도를 띄우셨어요. 실크로드 무역 기록을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수출된 품목 중 나프타, 즉 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출된 품목에는 철제품이 있죠. 그럼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이 5000년 전부터 교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접 교역은 아니지만 실크로드를 통한 간접 교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과 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걸 교환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500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었구나.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실크로드, 아제르바이잔, 한국 철, 석유. 관련 자료를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밤을 새워 읽었어요. 고대 문헌에는 정말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액체불을 동쪽으로 수출했다는 기록. 동쪽에서 신비한 철검이 서쪽으로 왔다는 기록. 불 없이는 철을 만들 수 없고 철 없이는 불을 켤 수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기숙사방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엄청난 걸 알았어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이랑 한국이요. 5000년 전부터 이어진 형제민족이었대요. 형제민족? 네,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줬고 한국은 철 기술을 줬대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엘친아, 지금도 우리는 석유가 있고 한국은 기술이 있잖니. 5000년 전처럼 다시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5000년 전 실크로드에서 불과 철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다시 만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한국의 해양 플랫폼 기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2년 뒤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강당. 200명의 졸업생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검은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사 학위 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됐어요. 해양공학과 엘친. 제 차례였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총장님이 학위증을 건네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훌륭한 성과였어요. 감사합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한국 학생들 가족은 다들 와 있었지만 제 가족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여기까지 올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바쿠에서 우리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졸업식이 끝나고 김태윤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엘친 씨 졸업 축하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김 과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요? 여기서 일하면 좋은 조건 드릴 수 있는데. 고향에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걸 그곳에서 써야 해요. 김 과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고국을 위해 일하는 거 멋지잖아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엘친 씨. 김 과장님이 명함을 한 장 주셨어요. 혹시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졸업 일주일 후 귀국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는데 2년 전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책들, 설계도들,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부산 거리를 바라봤어요. 2년간 제게 너무나 많은 걸 준 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배운 걸 꼭 잘 쓰겠습니다. 인천공항.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2년 전 바쿠 공항에서의 작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막막했었죠.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산과 강, 도시들. 다시 올게요. 그때는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을 잇는 다리를 놓고 오겠습니다. 14시간 후 바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엘친 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셀. 아버지, 어머니.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요. 오빠 진짜 멋있다. 석사 학위 받았잖아. 아이셀이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엘친아, 이제 뭘 할 거니?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해양 플랫폼 설계도, 사업계획서.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을 잇는 일을요. 귀국 한 달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바쿠 시내 낡은 건물 3층. 방 하나에 책상 2개. 이게 전부였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코리아 카스피 에너지 브릿지. 한국과 카스피해를 잇는 에너지 다리. 제 꿈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어요. 대학 후배 하나가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급여를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사업 계획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해양 플랫폼 기술을 아제르바이잔에 소개하고 카스피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 명함을 천장 찍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회사들에 보낼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해양 플랫폼 기술 카스피해 적용 가능성, 예상 비용. 밤을 새워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명함과 제안서를 들고 석유 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국영 석유 회사 소카르.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에너지 컨설팅을 하는 엘친이라고 합니다만.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두 번째 BP. 제안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지금 여기 있는데요. 바빠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달 동안 20개 회사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한국 기술?
여기는 중국이 다 하는데 6번째 달이 됐을 때 저는 사무실 임대료조차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사업이 안 돼요. 아무도 제 제안을 안 들어줘요. 엘치나 조금만 더 버텨봐.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친, 너 사업 망하게 생겼다며? 뭐? 소문났어. 내가 한국 기술 팔려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중국 회사들이 너 견제하고 있대. 중국이 왜? 당연하지. 한국 기술 들어오면 자기들 밥그릇 없어지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실패가 단순히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중국이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건 여름이었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중소석유 회사 한 곳이 카스피에 해상 유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제리 오일 그룹.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어요. 담당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엘친 씨 제안서 잘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기술이라 중국보다 나을까요? 훨씬 낫습니다. 현대는 세계 1위 조선사고 해양 플랫폼 기술도 최고예요. 가격은? 중국보다 15% 높지만 품질과 안정성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한번 검토해보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손톱이 다 닳도록 전화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왔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사님. 저 엘친인데요. 검토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 엘친 씨. 죄송합니다만 계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업체인데요? 중화석 유공사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더 싼 가격이었는데요? 시장 가격보다 30% 낮습니다. 그건 손해보는 가격인데요? 저희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 덤핑. 중국이 고의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 계약을 뺏어간 거였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접촉했던 다른 회사 두 곳도 똑같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는 거였어요. 전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조건이었대. 동기가 알려줬습니다. 엘친, 중국이 너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내가 접촉하는 회사마다 중국이 먼저 찾아가서 덤핑 가격을 제시한대. 어떻게 그걸 알아? 업계가 좁잖아. 다들 알아. 중화석 유공사가 엘친이라는 놈 계약하면 우리랑 거래 끊는다고 협박하고 다닌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중국은 거대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해 말까지 단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했어요. 사무실 월세가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엘친 씨 3개월치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곧 계약이. 그 말 벌써 3번째예요. 미안하지만 못 기다려요. 결국 사무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집 거실이 사무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고 아이셀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엘친아.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시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다, 엘친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은 달랐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입원비와 검사비 포함해서 2천만 하트 정도 됩니다. 2천만 하트. 우리 집 4개월 생활비였어요.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쟤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무슨 소리냐? 제가 사업을 못해서 집에 돈을 못 넣어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엘진아, 내 탓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래 몸이 안 좋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루 16시간씩 하신다는 걸. 제 사업이 안 돼서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300만 하트.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장 신구였어요. 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도움이 안 되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아이셀도 자기 적금을 깨겠다고 했어요. 오빠, 내 돈 써. 지금 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 결국 모두의 돈을 모았습니다. 겨우 병원비를 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버지는 입원하셨고 돈은 바닥났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다음 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 시작할 때 받은 소액 대출 상환일이 지났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어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엘친 씨죠? 저는 중화석 유공사 박후 지사왕 부사장입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뵙죠.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시내 고급 호텔 카페로 갔어요. 왕 부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엘친 씨,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왕 부사장이 웃었어요. 직설적이시네요. 좋아요. 저도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엘친 씨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월급 $3,000.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아직 조건도 안 들었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왕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엘친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 사업 망했잖아요. 빚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하고 어떻게 아는 거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우리가 내드리죠. 저는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이 없으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들이 30년간 우릴 착취했잖아요. 착취? 왕 부사장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준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너희는 뭘 먹고 살았겠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중국하고 일할 생각 없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엘친 씨,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앞으로는 더 세게 나갈 겁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스피해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병원에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엘치나? 저, 실패할 것 같아요. 사업이 안 돼요. 중국이 너무 세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엘치나, 할아비 말 들어라.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넘어져 있었다. 중국 놈들한테 짓밟히면서도 일어서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다르다. 아버지, 너는 배웠잖니?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어. 그게 무기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더 크게 말해야지. 더 크게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치나, 개인이 싸워서는 안 돼. 국가가 나서야 해. 국가요? 그래. 한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움직여야 해. 그래야 중국도 못 막아. 순간 머릿속이 번쩍 뛰었습니다. 맞아. 개인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만들어야 해. 아버지, 방법이 보여요. 그래, 그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연결한다. 양국 정상 간 협력으로 만든다. 그러면 중국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정부를 움직이지? 저는 28살 무명 청년이었습니다. 인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림 교수님. 제게 한국 장학금을 알려주신 은사님이었죠. 다음날 아침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엘친, 오랜만이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야?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사업 실패, 중국의 방해, 그리고 제 계획까지. 캐림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정부를 움직여야 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마침 에너지부 차관이 내 대학 동기야. 소개해줄게. 일주일 후 캐림 교수님의 주선으로 에너지부 차관과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에너지부 차관님은 50대 후반,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석사 마쳤다고? 네. 해양공학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스피해 개발이 필요한데 중국만 하고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제가 한국 기술을 소개하려고. 알아요. 캐림 교수가 다 말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우리 최대 교역국이니까. 하지만 대안이 필요한 거죠. 한국 측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긍정적이면 우리도 움직일게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 경제참사관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엘친 씨, 캐림 교수님한테도 연락받았어요. 한국 해양대 나왔다고요? 네.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에너지 협력. 사실 우리 정부도 관심 있어요. 중앙아시아 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과제거든요. 정말요? 네. 마침 머지않아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어요. 바쿠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 만하네요.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안서 작성에 2주일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카스피해 유전 현황, 한국 기술의 장점, 경제성 분석, 기대 효과, 1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캐림 교수님이 먼저 검토해 주셨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설득력 있어.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에도 제출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어요. 석 달 동안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친 씨,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석 유공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큰 소식이 있어요. 머지않아 한국 대통령이 바쿠를 국빈 방문하기로 확정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양국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 의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엘친 씨 제안서가 큰 역할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한국 대통령이 오신대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정말이냐? 네. 머지않아 바쿠에 오셔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엘친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해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 에너지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회의에 초청된다는 거였어요. 양국 에너지 협력 실무 회의입니다. 한국 석유공사 관계자들도 오고요. 엘친 씨가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이잖아요. 에너지부 회의실. 한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계자들, 다른 쪽에는 한국석유공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발표자 자리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존경하는 양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엘친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5000년을 이어온 역사의 복원입니다. 고대 실크로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실크로드에서 만났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 한국은 철의 나라. 다음 슬라이드. 불 없이는 철을 만들 수 없고 철 없이는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고 함께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역사가 반복됩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석유가 있고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해양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상무님이 손을 드셨어요. 질문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카스피해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가 다른가요? 준비한 답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독점합니다. 30년간 일했지만 현지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통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들을 보세요. 모두 기술 이전을 받았고 현지 인력이 양성됐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형제 민족으로서요. 아제르바이잔 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인 제안은 뭡니까? 이남, 광구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양 플랫폼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아제르바이잔이 광구와 인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5년 안에 아제르바이잔 엔지니어 200명을 양성합니다.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상무님과 아제르바이잔 차관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석유공사 상무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엘친 씨, 발표 인상 깊었어요. 우리 본사에서도 중앙아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엘친 씨 덕분에 구체화되는 것 같네요. 상무님이 명함을 건네셨어요. 앞으로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고받죠. 영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통령궁. 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아제르바이잔 국기.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대통령 도착에 앞서 양국 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식 및 발표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실크로드에서 만났습니다. 고대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진 붉은 선.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땅에서 불이 솟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신비한 불에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꼈고 배화교가 탄생했죠. 고대 불신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 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이곳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 철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고구려 철제 갑옷 사진. 하지만 여러분, 불 없이는 철을 만들 수 없습니다. 15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철 없이는 땅속 깊은 곳에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만났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은 불을 주고 동쪽은 철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21세기.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여전히 불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및 풍부한 석유와 가스. 한국에는 여전히 철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해양 플랫폼 제조 능력. 그리고 오늘 저는 양국 정상을 바라봤어요. 5000년 만에 불과 철이 다시 만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남, 광구 공동개발 프로젝트. 이것은 단순한 석유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의 재회입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개요가 나왔어요. 한국석유공사는 해양 플랫폼 기술과 자본을 제공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광구와 인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5년 안에 아제르바이잔 엔지니어 200명을 양성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을 나눕니다. 아제르바이잔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한국입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제 아버지는 35년간 유전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기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외국 회사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배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나누는 정신을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 세대의 한을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심는 자리입니다. 불의 나라와 철의 나라가 다시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박수를 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캐림 교수님이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완벽했어, 엘친. 정말 완벽했어. 이어서 협정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님과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님이 서명했어요.
한국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이남 광구 공동 개발에 합의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이 역사적 순간을 담았어요. 한국 기업이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치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 이제 우리도 기술을 배웁니다. 아버지, 세대의 하늘품이다. 그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센터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바쿠 국제 컨벤션 센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지금은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3년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5년 안에 2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고.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현재까지 153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중 142명이 현재 이남 광구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아제르바이잔 엔지니어들. 이들이 당당하게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단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500명을 더 양성할 예정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행사가 끝나고 한국 대사님이 오셨어요. 엘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그나저나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30이 넘으셨는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오, 정말요? 축하드려요. 신부가 한국 분이신가요? 네. 한국해양대 같이 공부했던 선배예요. 지금은 부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양국을 잇는 결혼이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화상통화를 켰습니다. 여보세요? 화면에 그녀가 나타났어요. 서지원. 제 약혼녀였습니다. 오빠, 행사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내년 프로그램도 확정됐어. 다행이다. 오빠 고생 많았어. 지원아, 내년 결혼식 날짜 확정했어. 언제로? 대통령님이 바쿠 오셨던 그날로. 우리한테 특별한 날이잖아. 좋아. 그날로 하자.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특별했어요. 이남, 광구 플랫폼 갑판.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하객 100명이 플랫폼에 모였습니다. 캐림 교수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신랑 신부는 5000년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아이셀이 옆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버지 보고 계실 거야. 서약을 마치고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의 나라와 철의 나라가 만났습니다. 캐림 교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이 함께 축복해줬어요. 카스피에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얼마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라시드. 아버지 이름을 땄어요. 아제르바이잔 전통에 따라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은 겁니다. 라시드야,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5년 흘린 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여동생 아이셀은 약속대로 한국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잘하고 와. 너도 양국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지. 응, 꼭 그럴게. 그리고 지금 한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남, 광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매년 100명씩 청년들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교육센터는 이제 국립에너지기술대학으로 승격됐어요. 저는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독점은 깨졌습니다. 이제 카스피에는 한국, 유럽, 미국 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에서 당당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엘친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제르바이잔의 작은 유전 마을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꿈이 결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30년 독점에 맞서 신뢰와 역사적 유대로 승리한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35년 흘린 땀은 이제 국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불과 철이 만나 만든 불빛이 카스피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아름다운 동맹을 5000년을 이어온 형제 민족의 재회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